BMW가 벤츠를 이기지 못하고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오메가가 이길 수 없는 시계, 바로 롤렉스죠. 사실 롤렉스는 오메가보다 먼저 007이 제임스 본드가 착용을 했던 시계입니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계는 롤렉스를 부정하는 데 시작해서 롤렉스를 인정하면서 끝난다. 전 참 이 말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그랬고,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되게 약간 지루하다, 고루하다, 뭐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롤렉스라는 다르게 생각했었을 때가 바로 영화를 봤었을 때였는데요. 무간도 2의 롤렉스 에어킹을 봤을 때, 이 진관이가 연기했던 유건명, 무간도 1편에서 유덕화가 연기를 했던 그 유건명이 아직 경찰이 되기 전에 폭력 조직에 있을 때 이 진열장 밖에서 이렇게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델이 롤렉스 에어킹이었는데, 이 영화가 끝날 때쯤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경찰이 되어서 거수경례를 하는 유건명의 손목에는 그 롤렉스 에어킹이 채워져 있었어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롤렉스라는 소품이 한 남자가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어떤 선망했던 대상을 나타내주는 어떤 장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롤렉스라는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롤렉스의 아이덴티티는 정확한 목적과 최고의 성능, 이 부분은 라인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저스트, 데이데이트, GMT 마스터, 시드웰러, 스카이드웰러, 최고의 다이버 워치, 서브마리너, 요트 마스터, 레이서의 상징, 데이토나, 상자기성 기능이 탑재된 밀가우스, 그리고 에어킹까지, 뭐 하늘, 땅, 산, 바다, 뭐 우주까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까지 모든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워치가 바로 이 롤렉스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타이거 우즈, 에미넴, 제임스 카메론이 찾고, 또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에게 선물한 시계, 또 체게바라, 카스트로, 그리고 교황이 찾던 시계가 바로 이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는 뭔가 종교 그리고 이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 브랜드가 지금의 명성, 평판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도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 비용까지는 내가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럭셔리 제품들의 어떤 비싼 가격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어떤 지향성이 없는 브랜드에 내가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시간은 사실 상대적인 물리량이거든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속도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르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뭐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내용을 뭐 다루거나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타임머신, 백투더 퓨처나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러한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어떠한 물건이든지 사람이 만드는 이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품의 가격과 성능이 비례한다고 봤을 때, 이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스펙이나 성능이 무의미해지는, 세츄레이션 되는, 소화되는 지점이 어느 제품이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시계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다루고 시간의 오차라는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시계와 정확한 시간이란 것은 사실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 공학자들, 엔지니어, 장인들 치열하게 싸워왔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뚜르비용이거든요. 뚜르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의 뭐 스프링이라든지 기계적 장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시계를 왼손에 찼을 때랑 오른손에 찼을 때 이 시계가 완전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뚜르비용이라는, 어떻게 잡냐면 시간을 측정하는 데 관련된 기계 장치들을 전부 다 회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뚜르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회오리 바람인가? 소용돌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뚜르비용의 기술의 원리를 약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라는 영역은 파도 좀 끝이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적절한 지점, 그래도 이 정도면 어떤 산의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턱 정도에서 전체적인 산의 풍경, 스케치 정도는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롤렉스인 거죠. 근데 그 롤렉스의 매출을 앞지른 시계가 나왔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애플워치가 롤렉스의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면은 주변에서 애플워치를 차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애플워치는 그야말로 치코리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치코리타도 좋지만 이 치코리타를 선택을 함으로써 리아코와 부케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계로서 애플워치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다. 또 애플워치는 이 남자분들이랑 여성분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사실 손목이란 거는 남자에게 있어서 허락된 몇 안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손목이 부동의 4번 타자 같은 느낌이라면 여성분들한테는 뭐 7번, 8번? 물론 7번, 8번 타순이 중요한 타선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팀에서 그 타순에 대한 어떤 기대값, 기대 OPS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워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발이 빠른 교타자 같은 박건우, 김병헌, 뭐 구자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고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팀에서 4번 타자를 맡기에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애플워치는 그 자체로서 어떤 완전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아이폰, 아이팟 혹은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 애플 세트를 완성시키는 마침표를 찍어주는 어떤 방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플워치는 치코리타다. 오늘은 남자에게 있어서 손목 그리고 시계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은 태그오일 사지 마세요.